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명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 영화죠. 쥬라기 공원은 최신 유전자 복제 기술을 이용해 되살아난 공룡들이 있는 테마파크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린 SF 영화입니다. 쥬라기 공원 시리즈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뽐내며 쥬라기 공원의 상징이자 마스코트가 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시는 티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죠. 영화의 엄청난 성공 때문인지 공룡들이 번성했던 시기를 쥐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실제로 공룡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는 백악기이고 티라노사우루스를 포함해 영화 쥬라기 공원에 나오는 대다수의 공룡은 쥐라기가 아닌 백악기에 살았던 공룡들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아련하게 남아있는 공룡의 모습은 실제와 다른 부분도 있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바뀐 부분도 있는데요. 지구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공룡이 이제는 화석으로 남아 지구의 역사와 진화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룡이 주는 메시지를 얼마나 이해하고 앞으로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것이 궁금한 과학뉴스, 요즘 과학의 진행을 맡은 요즘것 강주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뉴스는요, 미국 공룡 유적지에서 발견된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3마리의 뼈를 조합한 293 트리니티가 스위스 경매장에 등장했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화석이라는 것이 워낙 전문 분야이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저뿐만 아니라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룡 좋아하는 어린이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호기심을 해결해 주실 오늘의 전문가분은요, 국립과천 과학관의 공룡 박사 박진영 박사님입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경매장에 나온 공룡 화석 이름이 293 트리니티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 이유가 3마리의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에서 나온 293개의 뼈로 구성된 화석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동일한 종의 여러 개체의 뼈를 모아서 화석을 구성하는 경우가 흔한 건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화석이 81억 원이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화석이 그만큼 되게 연구 가치가 높은 화석인 건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화석을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화석의 가치는 돈으로 매기기가 어렵고요. 사실 여기서 81억 원이 측정된 거는 보기 좋은 형태고 게다가 또 인기가 좋은 티라노사우루스라는 점 때문에 비싸게 측정이 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보기에는 이쁘지만은 학술적으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네. 학술적으로는 가치가 없는 거군요.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일단 3마리를 섞은 거죠. 네네. 3마리를 섞었을 뿐만 아니라 이 3마리가 나온 지층이 다릅니다. 이 공룡이 어느 지층에 나왔는지를 알아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공룡이 어떤 식으로 진화했는지랑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느 시기에 살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3마리를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던, 서로 다른 지층에 나왔다는 거는 서로 다른 시기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단순히 그냥 뭐 지난주 일요일 날에 살았던 공룡이랑 2주 후에 살았던 공룡이 아니라 몇 천만 년의 시간 차이가 나는 경우예요. 매머드 뼈랑 네. 아시아 코끼리 뼈를 섞어가지고 이쁘게 포장을 해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가치는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서 좀 합친 거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는 이뻐 보여야지만은 비싸게 팔리겠죠. 그러니까는 학술적인 면에서는 꽝이지만은 약간 예술 작품으로서는 좀 더 뭔가 가치가 높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화석의 가치를 우리가 매길 수는 없지만 사실 이번 경매장에 나온 화석 같은 경우에는 뭐 81억 원이라는 가격으로 낙찰이 되었다고 하니까 진짜 공룡 화석이 와 이렇게 비싼 가격이구나라고 하면서 공룡 전시에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우리가 공룡 전시에 딱 갔을 때 사실 이 공룡 화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면은 일반인 분들도 좀 더 즐겁게 공룡 전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이 이런 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룡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뼈 화석이 네네. 그 철제 프레임 위에 얹혀져 있는지 아니면은 뼈 자체에 철제 프레임이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두 개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석뼈 같은 경우는 일단 화석이잖아요. 네네. 귀하죠. 네. 그걸 굳이 드릴로 뚫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진짜는 소중하니까. 네. 소중하게 아껴줘야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화석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주변을 철제 프레임으로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전시가 돼 있어요. 보존을 해야 되니까. 네, 네. 네네. 복제품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굳이 철제 프레임으로 감쌀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좀 자유롭게 네, 이제 전시에 따라서 좀 활용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철로 된 프레임이 이 복제품의 그 뼈 부위를 뚫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두 가지 형태가 전시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는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진품 화석 같은 경우는 전시하면 좋죠. 진품 화석을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진품 화석 같은 경우는 공룡의 자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아무래도 이렇게 뭔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건 아니니까 다 보존을 해야 되니까 좀 한계가 있는 거군요. 그것도 있고요. 일단은 화석 자체가 무겁습니다. 그렇구나. 네, 무거워가지고요. 막 예를 들어서 역동적인 모습으로 공룡을 만들면은 이게 여기저기다가 와이어뿐만 아니라 이제 천장에도 줄 달아야 되고 네네. 과정이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 화석 복제품 같은 경우는요,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요. 플라스틱이라든지 석고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가볍죠.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화석 레플리카 복제품으로 그 전시품도 보면은 이제 역동적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가 한 발로 서 있다든지, 뭐 벨로키랍토르가 이렇게 번쩍 뛰고 있는 모습으로 전시가 되어 있다든지, 못 낀 공룡이 그 뒷다리로만 이렇게 서 있는 모습으로 전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이번에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공룡이라는 범주가 너무 크니까 딱 이번 뉴스의 주인공 또 가장 대중성 있는 공룡이죠. 또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티라노사우루스라는 표현만 알고 있었는데 이 렉스라는 표현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요. 또 티라노사우루스가 워낙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된 공룡이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잘못 전해진 사실들이 있을까요? 티라노사우루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름을 불립니다. 티라노사우루스,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티렉스. 다 같은 동물이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다 같은 동물이에요. 다 같은 거군요. 네, 다 같은 거고요. 근데 이제 이게 학명이에요. 학명이 뭐냐면 이제 과학계에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일반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동물원 가서 동물을 볼 때 이제 부르는 이름들 있죠. 사자, 호랑이. 이게라는 게 일반명이에요. 호랑이랑 사자의 학명은 따로 있어요, 또. 뭐 또 어려운 뭔가 말이 있나 보군요. 그죠. 그래서 사자 같은 경우는 판테라 레오고요. 네네. 네, 판테라 레오. 그 다음에 이제 호랑이는 판테라 티그리스예요. 진짜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인데. 네. 근데 이제 그 판테라 레오, 판테라 티그리스에 해당되는 게 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인 거예요. 티라노사우루스 일반명이 왜 없을까? 그러네요. 그죠? 생각해보니까. 일반명이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는요, 보통 이 학명이라는 게 붙여지기 이전에 이미 이름을 갖고 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호랑이, 뭐 사자, 뭐 이런 식으로 불리던 거고 이제 네. 학명은 그 이후에 이제 붙여진 건데. 네, 그런 동물들이 대다수죠. 그래서 사실은 최근에 발견되는 동물들에게 일부러 일반명을 붙여주는 과학자들도 있긴 있어요. 네, 학명이라는 게 워낙 길고 어렵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일반명은요, 그 사람마다 부르는 게 굉장히 다양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개를 예를 들면은 개, 강아지, 멍멍이, 댕댕이 다 다르게 부르고 다 다르게 표기해요. 그러네요. 하지만 다 똑같은 동물이죠. 그러네요. 네, 그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일반명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는 이게 학계에서 뭔가 의사소통할 때 혼동이 되겠죠.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나온 게 학명이에요. 일단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요, 보통 많은 사람들에게 티라노사우루스를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은 대다수의 사람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이제 상체를 들어 올리고 꼬리를 이렇게 바닥에 질질 끄는 모습으로 뭐 여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 박사님이 갖고 오셨지만 네. 이런 모습으로 보통 많이 생각을 하죠. 보통은 이런 모습으로 많이들 그려요. 하지만 실제 티라노사우루스는 몸을 좀 더 수평으로
들고 다녔던 동물이에요. 아, 꼬리를 고개를 들고. 좀 더 아래로 숙이고 다녔군요. 예, 네네.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다니고요. 티라노사우루스는 파충류에 속하죠. 파충류들은요, 색이라든지 몸짓 이런 걸로 의사소통을 많이 해요. 오. 그 왜 그러냐면은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포유류 동물 같은 경우는 색 수용 수가 작아요. 그러니까는 색이라든지 이런 거에 민감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파충류들은 이런 색이라든지 움직임에 되게 민감한 눈을 갖고 있어요. 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도마뱀이 구애할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목 주머니를 폈다 내렸다 하면서 이게 뭐 맞아요. 이게 이렇게 화려하게 화려하게 뭘 쫙 네. 펴던데. 피거나 아니면 뭐 카멜레온처럼 색깔을 변화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도 아마 이렇게 이구아나처럼 초록색이진 않고 아마 뭐 색깔이 좀 더 뭔가 너무 화려하진 않았을 거고요. 뭐 이렇게 줄무늬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번식기 때 뭐 목 부위가 불그스름해진다든지. 아, 뭐 사실 여기는 지금 초록 색깔 비슷한 색깔로 이제 표현이 돼 있지만 사실 여기가 빨갛다라던가. 아, 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최근에 되게 놀라운 연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티라노사우루스의 이빨을 한번 썰어봤어요. 네. 왜 썰어봤냐면요. 일단은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딱 봤을 때 머리뼈를 보시면은 이빨이 좀 길어 보이죠. 그러네요. 이거 네. 좀 길어 보이네요. 이빨이 좀 길어 보이죠. 그래서 지난 몇십 년간 티라노사우루스를 복원했던 사람들 보면은 이게 입술 없이 네. 입 밖으로 윗이빨이 이렇게 튀어나온 형태로 티라노사우루스를 복원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없다는 그 조건에서 보면은 이빨이 공기 중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빨이 많이 상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아, 그렇네요. 네, 네네. 상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 실제로 이빨 밖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빨을 썰어가지고 미세 구조를 봤을 때 겉표면이 많이 상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거칠거칠하겠군요. 네. 아니 많이 달아 있거나. 근데 썰어서 보니까는 안 달아 있는 거예요. 아, 그 얘기는 그렇다면은 두꺼운 입술로 덮여 있다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리고 많은 티라노사우루스들이 보면 이런 식으로 이빨이 많이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네네. 사실 지금 이게 화석화되는 과정 중에 안에 있는 연부 조직이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좀 헐거워진 상태에서 이빨이 다 빠져나온 거예요. 지금 튀어나온 것도 지금 이만큼도 다 이제 이빨 뿌리예요, 사실은. 아, 그러니까 원래는 이만큼 튀어나올 게 아니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튀어나오게 된 거군요. 네. 그래서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티라노사우루스는 이제 두터운 입술이 있었고 아마 티라노사우루스 입을 닫고 있을 때는 이빨이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겠네요. 네. 이번 또 박사님의 설명을 통해서 정확한 티라노사우루스의 정보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공룡 화석에 대해서 또 궁금한 점인데 이제 사실 공룡 화석 말고도 뭐 발자국 화석이라던가 알 화석이라던가 이제 여러 가지 화석이 있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고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공룡 화석이랑 다르게 발자국 화석, 알 화석을 통해서는 뭔가 좀 다른 거를 또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뭘 알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발자국 화석 같은 경우는요, 이 공룡이 지나갈 때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발자국이 또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발자국이 공룡 한 마리가 지나간 자국이 있어요. 근데 옆에 또 다른 공룡이 지나간 자국이 있고 그 옆에 또 있다. 다 같은 방향으로 향해서 걷고 있다 하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발자국을 남긴 종류의 공룡이 무리지어서 움직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아, 그렇네요. 네. 그리고 이제 공룡 알 화석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뼈만 보고는 공룡이 어떤 형태의 알을 낳는지 모르죠. 알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룡마다 알 하면 다 타원형일 거라 생각하는데 공룡마다 다 달라요. 아, 그것도 다 다르군요. 거대한 목긴 공룡 같은 경우는 둥근 멜론 형태의 알을 낳고요. 어떤 육식 공룡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길쭉한 알을 낳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그것보다 더 길쭉한. 더 길쭉해요. 네. 네네. 그리고 공룡마다 만드는 둥지가 다릅니다. 오늘날의 거북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처럼 대충 땅을 파가지고 알을 수십 개씩 그냥 낳고 대충 덮는 동물도 있었고요. 둥지 위에다가 이제 알들을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나열하는 공룡도 있었고요. 심지어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식물 같은 걸 덮어놓는 공룡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식물 덮어놓으면은 햇빛이 직접 이렇게 닿는 것도 막아주지만은 식물이 썩으면서
열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 그 열로 더 네. 이제 저희가 계란 부화 시키듯이 네. 그런 식으로 더 따뜻한 그 온도를 유지하게끔 했군요. 예, 네. 그러니까는 뼈는요, 이 공룡이 어떤 종류의 공룡인지, 이 공룡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주고요. 발자국은 이 공룡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알이라든지 둥지는 공룡이 어떻게 번식을 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입니다. 아, 진짜 한마디로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룡뿐만이 아니라 이제 고생물을 연구하는 게 아마 다 해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과거의 흔적을 쫓는 학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탐정처럼 굉장히 작은 증거 하나도 여러 가지 사실을 좀 확인을 해야 되다 보니까 화석을 연구하는 기법들도 굉장히 다양해졌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 연구를 시작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망치를 들고 야외에 나갑니다. 예전에는 공룡의 형태만 보고요. 다리가 몸에 비해 기네. 잘 뛰었을 것이야. 해석한다든지. 네네. 눈이 있던 눈구멍이 크네. 눈이 크네. 혹시 야행성이었을까? 이런 식으로 추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좋아졌죠. 다양한 기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CT. 아, 우리가 병원 가서 찍는 그 CT가 예, 맞나요? 네. 오. 그 CT를 씁니다. 그래서 CT를 했더니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됐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예를 있을까요? 들면 어떤 걸 보냐면요. 공룡의 뇌. 네. 근데 이제 뇌는 남아있지가 않잖아요. 그죠. 뇌는 남아있지 않은데 뇌를 감싸고 있는 뼈는 있죠. 뇌를 감싸고 있는 뼈를 이제 뇌함이라고 불러요. 네네. 근데 이제 안에 이제 빈 공간이 있거든요. 네. 이 빈 공간의 형태는 그 뇌함 안에 들어있던 뇌의 모양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CT 촬영을 해가지고 뇌함 안에 있는 빈 공간을 알면은 그거를 이용을 해서 뇌를 복원할 수가 있겠죠. 뇌의 어느 부위가 크냐에 따라 후각이 발달했는지, 뭐 시력이 발달했는지 이런 것들을 추정이 가능해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위가 어느냐면은 이 뇌의 앞부분이에요. 후각망울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는데 후각을 담당하는 부위예요. 뇌 앞쪽에요? 뇌 앞쪽에 있어요. 굉장히 길쭉해요. 바나나만 합니다. 우리도 후각망울이 있어요. 땅콩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각에 그렇게 민감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 뇌에 보면은 시신경의 두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어요. 네. 신기하다. 네네. 네, 시신경 두께를 알 수 있어가지고요. 시신경이 보통 두께가 크면 클수록 이제 그 눈이 더 발달했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네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눈이 굉장히 발달했다는 거를 뇌 연구를 통해서 알아냈어요. 네. 어느 정도로 좋냐면은 거의 맹금류 수준으로 눈이 좋았다는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 앞에서 티라노사우루스 움직이지 않으면 티라노사우루스가 널 보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런 설정을 해놓은 거군요. 예. 네. 근데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죠. 그냥 티라노사우루스로부터 도망치는 거랑 가만히 있는 거의 차이는 닭이랑 치킨 너겟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증이 제대로 안 된 거군요. 그렇죠. 티라노사우루스에 대한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은 요즘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어떤 거에 있냐면은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건물을 세우거나 할 때 이 건물이 정말 균형을 잘 잡는지, 얼마만큼의 압력이 가했을 때 이 건물이 혹은 이 물체가 얼마만큼의 힘을 버틸 수가 있는지 이런 것들 알아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공룡의 그 무는 힘 같은 거를 알아낼 때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서 이제 공룡의 시뮬레이션 돌려가지고 이제 이 공룡은 무는 힘이 어느 정도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추정을 한단 말씀이신 거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무는 힘이 강한 동물일수록 머리뼈가 단단해요. 네.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단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는 힘도 굉장히 셌을 것이다. 과학자들이 지금 추정한 이제 티라노사우루스가 무는 힘 추정치는 되게 다양하긴 하지만은 대체로 한 5톤 정도 됐을 걸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다른 공룡들에 비하면 센 편인 건 맞나요? 많이 강합니다. 역시 우리가 그러면 이거는 상상했던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던 이미지 그대로네요. 이거는. 그죠. 티라노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다른 육식 공룡에 비해서도 훨씬 무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티라노사우루스는 무늬이 강해가지고요. 그게 그 먹이의 뼈채 씹어먹던 얘들이라서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한 걸로 좀 보고 있어요. 박사님이 마지막에 알려주신 이제 뭐 CT 촬영이라던가 모의 프로그램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고생물을 연구하는 방법, 이런 것도 굉장히 흥미로웠고, 앞으로도 이제 과학기술의 발전은 지속적으로 있을 거니까 고생물 연구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공룡 전문가가 아니라면 사실 이런 얘기 듣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오늘 너무 재미있게 공룡 이야기 들려주신 박진영 박사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흥미로운 과학 뉴스로 찾아올게요. 안녕!